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새벽 3시 11분을 가리킵니다. 방금 전 새벽 3시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고, 지금 그 자료를 옮겨서 즉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고, 어쨌든 이번 금리 결정은 동결입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금리 동결이다. 그래서 5.5%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의사결정이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성명서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을 텐데 성명서 내용을 좀 본다면 사실 뭐 기대했던 것만큼 변화는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지금 보시는 1월 FOMC 회의 결과나 3월 FOMC 회의 결과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좀 키워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 솔리드 페이스로 나아가고 있다. 확장 국면이다. 그리고 고용 시장도 굉장히 탄탄하고 실업률도 굉장히 낮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문장이 언제 사라질까 이거거든요. Inflation has eased over the past year but remained elevated.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 이 뜻이죠. 여전히 오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장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여기서는 이 FOMC 회의 우리 더 커미티는 당연히 완전히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도 필요하고 고용 안정이죠. 고용 안정 다른 말로 경기 안정도 나름 유지하면서 물가를 좀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여기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표현이고요. 여기 가운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에 뭔가 변화가 있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 잠깐 드린다면 우리는 아직도 신중하게 여러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향후 경제를 좀 전망하면서 그러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봐가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근데 우리는 당분간 어떤 목표하는 그 물가 2%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더 greater confidence 이게 중요하죠. 더 강한 확신 2% 목표 물가에 부합할 것이다. 부합한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아직도 이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에 를 향해 가고 있고 갈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 5.5%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성명서를 통해서 기본적인 그 기조적인 표현을 좀 이해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점도표죠. 이 3월 FOMC 회의에서의 기대는 점도표에 있었는데 점도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미국의 경제가 2.1%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 전망이 뭐였어요? 1.4%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존 전망치가 24년에 앞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지난 12월에만 해도 24년 성장률이 1.4%로 떨어질 거야. 경기가 상당히 둔화될 거야. 뭐 경기 침체로 가긴 갈 거야. 생각했는데 지금 보시면 미국 경기 뭐 그렇게 침체 안 올 거야. 거의 소프트 랜딩 할 거야. 혹은 노 랜딩에 가까울 수도 있어.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그래도 굉장히 견조하게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고용 시장은 실업률이 4.0%로 그래도 지금보다는 실업률이 좀 올라갈 거야. 실업자가 생길 거야. 근데 기존 전망이 4.1이었으니까 역시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런 반면에 물가에 대한 전망은 2.4%로 동일합니다. 2.4%로 그래도 하향 안정화 될 거야라고 보고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가 안정세가 빠르게 전개되진 않을 것이다. 2.2%로 25년까지. 그러니까 25년에는 2.1%로 떨어질 거라고 종전에는 전망했는데 전망치를 올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근원 물가 상승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근원 물가가 생각보다 뭐한다? 안 잡힌다. 기존에는 2.4%로 전망했는데 2.6%로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잘 안 잡힐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정리한다면 미국 경기는 상당히 더 좋을 거야. 5.5%까지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큰 침체 없이 갈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큰 침체가 없으니까 고용 시장도 완전 고용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유지할 것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물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덜 잡힐 것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이 이야기는 곧 금리 인하 시점 혹은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점도표라고 볼 수 있겠고,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점도표를 본다면 지난번에도 4.6%가 적절해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5년에는 3.6%가 적절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매파적으로 봤다가 금리를 그래도 인하해야 된다. 매파적으로 봤다기보다는 금리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4.6, 3.9로 종전보다는 금리 인하의 정도와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늦춰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경로를 뭐 예를 들어서 5.5에서 5.0, 4.6 그리고 뭐 3.9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천천히 인하해야 된다. 높은 금리를 조금 더 유지해야 된다. 금리 인하의 속도나 정도의 면에서 더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어, 지금 경제를 생각한 겁니다. 점도표를 보면 3월 FOMC 회의의 점도표는 4.6인 건 같아요. 지난 12월보다 여기 12월이 이랬죠. 4.6으로 볶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여론과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비등비등했었던 그런 지점이라고 한다면, 지난 12월 FOMC 회의 때는. 근데 이번 3월 점도표를 보면 24년에 좀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 뭐해요? FOMC 위원들이 조금 더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이 중간값은 같지만 4.6이라는 중간값은 같지만 조금 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 위원들의 수는 더 많아진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조금 아주 미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24년에는 3번 정도 인하하겠지만 25년에는 4.6에서 3.6으로 1%포인트, 다시 말하면 4번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4번이 아니라 3번이다. 그러니까 24년 3번, 25년 역시 3번 이런 느낌인 거야. 종전에는 3번, 4번이었다가 3번, 4번이 아니라 3번, 3번 이런 느낌. 이렇게 금리 인하의 횟수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천천히 가져가자라는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여기 보시면 통화정책 기조라는 면에서 22, 23년까지 5.5%까지 올렸는데
24년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를 단행하긴 해서 4.6%로 세 차례 인하하는 것이 적절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금리 인하의 경로가 종전에는 이랬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간 것이다. 그죠? 이런 면에서는 시장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의 정도가 가파르진 않겠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월은 왜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잡힐 것이다라고 판단했는지, 그러니까 물가가 잘 안 잡힌다. 그리고 물가 상황을 진단했을 때 스티키한 그런 물가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단행하진 않겠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물가 흐름이 PCE 기준으로 7.0에서 2.4%까지 그래도 떨어져 왔습니다. 근데 근원 물가를 봐야 되죠. 근원 물가는 2.8%까지 떨어져 온 건 맞아. 이게 물가 상승률이 이만큼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 건 맞아요. 근데 이 아직도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안 잡혔다,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2%라는 이 기준선에 도달하진 않았다. 그러면 결국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이 2.8%라는 이 숫자가 2% 초반까지 내려온다면, 예를 들면 2.0, 2.1, 2.2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물가 상황을 진단할 때 CPI도 제가 자주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I가 2023년 6월까지는 쭉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 그죠? 쭉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다소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끈적끈적한 물가다. 인플레이션이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 그런 현상인 거예요. 여전히 2%를 향해 내려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수 있겠죠. 그 경로 자체가. 자, 그러면 물가를 한번 왜 이렇게 높은 물가가 오랫동안 유지되는지를 보려면 그 물가를 해부해야 돼요. 그 물가 상승률을 구성하는 구성 항목별로 기여도를 분석해야 돼요. 이게 기여도를 분석한 것인데 제가 매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는 많이 빠졌고, 그죠?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는 마이너스 기여예요.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그 부문들이 거의 없는데 딱 하나, 근원 서비스 물가만 안 잡힌 거예요. 그죠?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는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렌트비, 미국의 주거비가 여전히 안 떨어지고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물가 상황을 진단해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신 것처럼 파월이 생각하는 아직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안 왔다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당장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하면 그때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액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왜 물가가 안 잡히는지, 그러니까 향후 24년 지금 3월 21일 새벽인데 24년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호락호락하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바로 스티키 인플레이션의 배경은 무엇인지 봐야겠습니다. 이번에 investing.com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발표가 됐어요. 이 그림이 뭡니까?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안 잡힌다, 안 떨어진다.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얘기했어요.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가 안 잡히니까 금리 인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좀 진단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는요.
2차 인플레이션 올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 첫 번째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처럼 2%를 향해 내려오긴 하지만 쉽게 안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보시면 수에즈 운하 경로에 또 보시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 해상무역의 거의 핵심 경로인데요. 홍해에서의 위험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나토 러시아 간의 갈등도 있고 그게 또 심화되고 있고 미중 그런 패권 전쟁도 또 역시 있고 그런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스에즈 운하를 경로상에서 나타나는 그 운항 그 운송량이 급감하죠. 여기 보시면 급감하고 최근에 대신 이게 뭐냐면 우회 경로입니다. 우회 경로로 지나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세계 물동량이 마치 제동이 걸리는 거죠. 이동이 운송량이 제동이 걸려요. 그러면 우회합니다. 기존의 경로를 가지 않고 우회 경로를 선택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더 많은 물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보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 세계 무역량의 12%가 통과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든가 뭐 각종 불안 때문에 우회 항로로 통항하고요. 실제 이 수에즈 운하의 선박수가 70% 이상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도 마찬가지인데 이 파나마 운하는 세계 무역량의 6%가 통과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파나마 운하는 숨은 운하인데요. 이 파나마 운하는 되게 재밌게 역대급 가문 때문에 여기가 파나마 운하가 이 굉장히 그 높은 그 고산지대를 지난다고 하더라고요.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가뭄이 찾아오면 이 수심이 얕아져요. 수심이 얕아지니까 통항에 제한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글로벌 물류 흐름을 제약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파나마 운하의 역대급 가뭄이 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심이 평상시에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그 선박수가 평상시보다 3분의 1 수준까지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화물 운송량이 1억 톤 수준의 그런 화물 운송 그 해운이 지나지를 못해요. 그만큼 이 운하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이 운하를 지나는 이 라틴 아메리카 태평양 대서양을 잇는 운하니까 이 운하를 지나는 교역량은 타격이 있는 겁니다. 일일 선박수가 36대에서 24대, 24대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작용할까?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라든가 역대급 가뭄 같은 이상 기후 현상, 지금 엘니뇨 현상이 나타난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제 전망서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 현상들이 바로 어쩌면 국제 물류비를 좀 올려놓는 또 공급망 병목 현상을 이야기하는 우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물가 안정화를 좀 더디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2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내적 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미국 물가를 좀 기여도를 분석했는데 일단은 빨간색이 근원 물가예요. 근원 물가 상승률은 그래도 하향 안정화는 되지만 2% 목표 수준에는 아직 부합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근원 물가를 해부해 본다면 근원 상품 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근원 주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슈퍼 코어 서비스가 있는데 이 검정색 슈퍼 코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률이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당장 물가가 안 잡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히는 현상을 보여주고요. 해부된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3.2%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난 1월 CPI보다 2월 CPI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구성을 보면 에너지 물가가 1월까지는 많이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4.6이다가 마이너스 1.9로 마이너스 폭을 좀 좁혀나가는 그림이에요.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잡히는데. 그러니까 에너지 물가가 만약에 플러스로 반등한다면 헤드라인 물가도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근원 물가 같은 경우 3.8%로 뭐 12월, 1월보다는 잡히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품 물가는 많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뭐 자동차, 신차나 중고차나 뭐 여러 가지면 상품 물가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5.2%로 높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 서비스가 6.2, 6.0, 5.7 잡히긴 잡히지만 여전히 5.7%로 주거 서비스, 소위 임대료라든가 자가 주거 서비스 이 비용 자체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쉽게 안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이게 잘 안 잡히니까 이게 잡히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 비주거 서비스는 오히려 올라가요. 보세요. 3.4, 3.6, 3.9 운송 서비스도 올라가고 의료 서비스도 올라가요. 이게 뭡니까? 앞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주거 서비스도 잘 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가격이.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임금 상승률인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고용 시장이 조금은 악화되고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좀 떨어져야 금리 인하 시점이 찾아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시면 임금 상승률의 흐름이 미국에 근래 4.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3% 중반, 약 3.5, 3.6 뭐 요 정도 중반까지 임금 상승률이 떨어질 때 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형성돼야 돼요? 고용 시장이 조금 악화돼야 돼요. 근데 완전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고용 시장이 더 악화되는 것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금리를 어, 상당 기간 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2차 인플레이션이 올까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 둔화될 것인가. 보시는 것처럼 24년에 1분기, 2분기, 또 3분기, 또 4분기까지 흐름을 본다면 페드는 이번에 미국 경제 전망을 다시 한번 볼까요? 미국 경제 전망을 2.1%로 봤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로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경로는 다소 그러니까 IB 주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경로예요. 그러면 투자 은행들이 바라봤던 미국 경기의 완만한 침체,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완만한 경기 침체 현상, 마일드한 경기 침체 현상이 상대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페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굳이 따지면 페드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페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고용 시장도 크게 침체되지 않고 거의 노랜딩과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노랜딩과 소프트 랜딩 사이에 해당하는 그런 경로로 보고 있고 고용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니 금리 인하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지만 강하게 할 필요는 없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더디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2차 인플레이션 우려. 그만큼
고용시장과 미국 경기 안정이 유지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가에 대한 진단도 하겠지만 뭐 평상시엔 제가 뭐를 진단해요? 세 가지. 물가 안정이냐, 또 두 번째 경기 안정이냐, 세 번째는 금융 안정이냐. 이 세 가지를 고루 봐야 되는데 경기 안정이나 금융 안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고 이 두 가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한 가지 오로지 물가 안정만을 위해서 우리 통화 정책 기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인상을 여러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축소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강하게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생각했다가 최근 3월 11일, 3월 12일로 오면서 12일이 뭐예요? CPI 발표됐던 때죠. 그런 것을 보면서 금리 인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진 않겠네. 그러니까 24년 연내에는 뭐 그래도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뭐 예전처럼 강하게 네 차례나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하진 않겠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페드도 종전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마치 이러했다면, 그쵸? 지금 발표는 이러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물론 세 차례 금리 인하는 단행하지만 대략 이런 흐름으로 금리 인하는 단행하지만 그 다음 경로는 이렇게 가파르게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인하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려잡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봤을 때 뭐 반은 좋은 거죠. 반은 기대했던 세 번 정도의 인하를 하겠지라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세 번 말고 25년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또 줄어드니까 뭐 반은 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고 반은 또 시장이 실망할 수도 있겠다. 좀 애매모호한 발표라고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 보셨고요. 이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그건 아마도 페드 워치상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좀 저도 지금 페드 워치를 업데이트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난 1월 달까지만 해도 시장은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자, 이 기대가 얼마나 무책임한 기대였는지 여러분 지금쯤이면 왜냐면 FOMC 회의를 지금 했으니까 지난 1월까지만 해도 3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조기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 기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월 25일이 됐을 때 3월 아니네. 5월에 금리 인하하겠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리고 3월 22일 되니까 5월도 아니야. 6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믿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6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그 믿음이 좀 더 강화됐을 거라고 봅니다. 강화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6월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좀 믿음이 강화될 거라고 보는데 페드워치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강화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겠습니다. 네, 진짜 강화됐네요. 여기 6월 70.9%로 이 부분이 올라갔죠. 70.9%. 그러니까 6월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믿음이 종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55%가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70.9%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 금리 인하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두 번 인하하는 거 아니겠어? 두 번에서 세 번 사이. 그러니까 세 번 인하할 거라고 믿었다가 두 번 인하하지 않겠어라는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세 번 인하 맞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그래도 금리 인하는 있겠네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그게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저의 의견을 좀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스케줄을 보시면 6월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4월 FOMC 회의, 그러니까 5월 한국 시간으로는 2일 날 이 새벽 3시에 발표가 되겠죠. 5월 초에 2일 날 발표가 되겠죠. 이때는 역시 동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동결이 아니라고 한다면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나 또 FOMC 회의 성명서상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반드시 줘야만 합니다. 근데 포워드 가이던스를 거의 안 줬어요. 물가 여전히 높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시장에 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화적 발작이나 긴축 발작과 같은 그 발작 현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로서는 6월 FOMC 회의에 금리 인하하기로서는 너무 신호를 안 줬다라는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너무 신호를 안 줬다라고 좀 판단하고요. 또 성명서 상에서도 너무 표현을 안 줬다. 그래서 6월 FOMC 때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FOMC 회의 때 만약에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나름의 신호를 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호를 안 준 것 같다. 그래서 이 4월, 5월 FOMC 회의 때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지 않겠느냐. 주고서 바로 거의 한 달 조금 더 지나서 그죠? 40일 정도 지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무게를 7월로 두고 있고요. 6월도 가능합니다만 6, 7월이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7월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7월 FOMC 회의를 하고 나면 9월 FOMC 회의 때는 쉬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월에 한번 쉬어가고 그리고 11월 정도에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뭐 12월에 한번 더 한다든가 이런 수순을 가져간다든가 저는 아직도 두 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7월에 하고 뭐 11월 혹은 12월에 한번 하는 두 번의 좀 무게를 두고 싶은데 만약에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9월에 하고 뭐 12월에 하고 세 번이 되겠죠. 근데 이 성명서 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점도표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물가 안정의 불확실성, 스티키 인플레이션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페드의 전망대로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좀 살펴보면 어쨌든 뭐 6월 FOMC 회의 때까지는 목표하는 그 PCE 결과를 받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에 PCE 결과 나오고 4월, 5월에 PCE 결과가 나오는데 그 세 번의 추가적인 PCE 발표 동안 2.8에서 2.23% 정도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봅니다. 페드의 의견이. 그래서 물가 안정화의 흐름이 그렇게 가파르게 전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7월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6, 7월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7월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제 의견이니까요. 그리고 6월에 만약에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한다. 미국이 그러면 우리는 7월에 인하할 수가 있어요.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7월에 FOMC 회의 때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 제 예상대로 7월에 한다면 우리나라는 8월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7, 8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리고 좀 9월에는 회의가 없으니까 10월에 한번 한다든가 11월에 한번 한다든가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7, 8월에 한번 10월, 11월에 한번 이렇게 금리 인하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6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지금 믿고 있다가 여러 CPI나 PC가 발표되거나 또 4월 FOMC 회의가 있을 때 당장 금리 인하한다는 시그널이 안 나오네 라고 한다면 7월로 또 미뤄지겠죠.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의 기대감이 또 올라가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죠. 다소 올라가다가 또 그 기대감이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주가에 또 추가적인 조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세적으로는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국의 강달러 기조는 다소 약세화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기대감이 또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구간에서는 또 일시적인 강달러화, 또 일시적인 주가 조정 같은 것들은 나타난다는 거죠. 조정을 거치면서 주가는 우상향하고, 조정을 거치면서 환율은 다소 1200원을 향해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FOMC 회의 결과를 분석해 드렸고요. 끝으로 녹화를 위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제가 지금 FOMC 회의 분석해 드린 것처럼 결국 통화 정책의 그 의사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제의 언어를 경제를 입문하는 경제의 언어 감각을 갖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제 15분 경제 특강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바탕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전망하는 이 응용서 24년 경제 전망, 이런 책을 입문서를 읽으신 다음에 전망서를 보시는 순서로 경제를 내 것으로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이 책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이 FOMC 회의 결과가 결론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발표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3번 하겠네라는 이런 발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물론 25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좀 갖고 있겠지만 그런 면들이 다소 혼조세를 가지면서 시장이 좀 24년 그래도 3번 할 거야,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둘지, 아니면 반대로 금리 인하의 정도가 생각보다 더 더디게 가겠네 하면서 실망할 것인지,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 시장의 반응은 조금 더 단기적인 데 집중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해석을 단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벽 3시 50분 정도 됐네요. 다시 이 영상 업로드하고 잠을 자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실 때쯤이면 하루를 시작하실 시점일 텐데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